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준의 1450번 문제, 냅생 문제라는 골드 1등급에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은 어떻게든 DFS를 써야겠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N과 C가 주어집니다. N은 전체 물건의 개수이고 C는 최대 무게입니다. 그래서 2라는 무게까지 담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 줄에 N개의 숫자가 주어집니다. 각각 그 물건의 무게가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11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내가 이걸 DFS로 풀어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지, 즉 시간 초과가 나지 않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했어야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DFS로 전부를 확인했을 때 이것의 경우의 수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각각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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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즉 0번 인덱스에 있는 이 물건을 담거나 담지 않거나, 그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1번 인덱스도 마찬가지, 2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라서 이 전체 4개의 물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의 4승이 되고, 그건 16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2라는 거는 각각의 물건을 담거나 담지 않거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2인 거고, 4라는 거는 4개의 물건이 있으니까 4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결국 이 4라는 숫자가 커지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n이라는 숫자가 30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2의 30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10억이 넘기 때문에 절대로 DFS만 갖고는 풀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 길은 애초에 가볼 필요조차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한 500만, 정말 많이 잡으면 1000만 번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애초에 10억을 넘어가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탐색 범위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우의 수를 10억이 아니라 1000만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민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골드의 1등급 문제인 거고,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못 풀었더라도 크게 상심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접근 방식을 한번 익히시고,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정답 풀이를 한 단계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처럼 무게가 1인 4개짜리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이걸 통째로 했으니까 2의 4승이 됐는데, 이번에는 얘를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웨이트 1과 웨이트 2라는 배열을 두 개를 각각을 만들고, 이 각각에 반씩을 담아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웨이트 1과 웨이트 2라는 게 각각의 배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 1이라는 배낭에 두 개의 물건이 있고, 웨이트 2라는 배낭에도 두 개의 물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니까 2의 2승에서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두 물건을 모두 다 담는 경우, 앞에 물건만 담는 경우, 뒤에 물건만 담는 경우, 둘 다 담지 않는 경우 해서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저희는 이 경우의 수를 sum1이라는 배열에다가 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웨이트 2에 대해서도 DFS를 돌리면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거는 이 sum2라는 배열을 정렬을 해줍니다. 이걸 정렬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sum1에 있는 값과 sum2에 있는 값을 조합을 해서 이 c라는 값 이하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배낭, 또 여기에 있는 반쪽짜리 배낭에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전체 배낭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는 이 sum1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와서 sum2와 더했을 때 c 이하의 값이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는지, 그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0번 인덱스부터 한번 보면 이 sum1의 0번 인덱스는 2라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sum2의 값과 조합을 해보는 건데, sum1에서 2라는 값을 취하기 위해서는 sum2에서는 0만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1만 돼도 둘의 합이 3이 되니까 이 배낭에 넣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sum1의 하나의 인덱스를 잡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sum2의 각각의 인덱스를 더해봐서 그 각각의 더한 값이 c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모두 다 확인하면은 다시 한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sum2라는 배열을 정렬을 해줄 거고, 얘를 정렬을 한 이유는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진 탐색을 하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0번이라는 값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숫자가 있는 마지막 인덱스가 0이니까 얘에다가 하나를 더한 게 카운트가 됩니다. 즉 0이 하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 2라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는 딱 하나 존재한다 라고 앤서를 누적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이라는 값으로 넘어갈 텐데, 이 1이라는 값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sum2의 값은 1 이하가 돼야 될 겁니다.
즉 C에서 현재 이 sum1의 인덱스의 값을 빼주면 그게 sum2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값이 되겠죠. 그러면 sum2에서 우리가 할 건 1이라는 값이 존재하는 마지막 인덱스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2번 인덱스가 될 거고, 이 인덱스에 1을 더한 게 개수, 즉 3개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sum1에서 1만 취했다면 sum2에서는 0 혹은 1을 취해도 되니까 3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라는 값에서는 하나가 있었고 1에서는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도 1이니까 당연히 3개가 있을 거고, 그럼 총 7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sum1이 0일 때는 sum2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고, 이 인덱스는 3이니까 카운트가 4가 돼서 마지막에 4를 더해주면 정답인 11이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약간 길을 잃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짓을 왜 하냐? 왜냐하면 이 weight라는 배열 하나만 가지고 단순 DFS를 돌리면 2의 30승이 되니까 절대로 시간 초과가 안 날 수가 없다,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줄일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배열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이 weight 1과 weight 2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요소 수는 15개씩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sum1의 각각의 값에 따라서 sum2에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지 그걸 조합해 가면서 C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매번 이 sum1의 값을 하나 잡고 이 전부를 다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잡고 다 비교하고 이러면 결국 경우의 수가 또 늘어나니까, 그걸 단축하고자 sum2를 정렬을 해줬고, 정렬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진 탐색을 했을 때에만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길을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지? 라는 질문이 드셨다면, 2의 30승을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자르고 쪼갠 다음에 조합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풀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2의 4승이라서 총 16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2의 2승을 2번 하니까 4개의 경우의 수를 2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sum2라는 배열을 한번 정렬을 했으니까 정렬에 따른 시간 소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바이너리 서치를 4번 했습니다. 이걸 4번 한 이유는 이 sum1이라는 배열의 요소수가 4개였으니까 그랬죠. 이거는 현재 n이 4일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n이 30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weight 1과 weight 2는 15개의 요소를 갖고 있을 거니까 경우의 수는 32,768 더하기 32,768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팅을 한번 해줘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32,768번 해줘야겠죠. 그럼 그냥 가장 단순 무식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 32,768이 한 번, 여기에 2번, 또 소팅을 할 때 한 번 더 들어갔다 라고 치면 3번,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32,768번 이렇게 해주면 총 4번을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의 값이 13만 1072번이 되니까 어림잡아도 대충 해봐도 500만 번 이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코드를 짜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int의 n과 c라는 걸 그대로 만들어줬고,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를 선언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n과 c까지는 정상적으로 입력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이어서 짜보겠습니다. 우선 줄바꿈을 한번 해주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할 건 어레이 리스트의 인티저 형태로 weight 1과 weight 2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냥 복사해서 weight 2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반은 weight 1에 반은 weight 2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짜보겠습니다. 우선 st는 new string tokenize의 br.readline 이렇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for int i는 0부터 i는 n보다 작을 때까지 i뿔뿔을 하면서, 만약에 i가 n 나누기 2보다 작다면 그러면 저희는 weight 1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스트링 토크나이저에 있으니까 integer.parseInt에 st.nextToken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줘서 else문에는 add를 해줄 텐데 weight 1이 아니라 weight 2에다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반은 weight 1에 들어갈 거고 뒤에 있는 반은 weight 2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입력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단계로 넘어가서 DFS로 sum1과 sum2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은 어레이 리스트의 인티저로 sum1과 sum2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 sum2도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건 뭐냐면 DFS를 콜을 해줄 텐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 0,0을 불러줘도 됩니다.
여기서의 0,0은 첫 번째는 인덱스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숫자를 더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더해진 값이 얼마인지 그런 의미에서 0,0을 전달할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weight1과 sum1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즉, 이 0번째 인덱스의 값을 weight1이라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가져와라, 그런 의미인 거고, 그렇게 완성된 이 sum이라는 숫자를 sum1이라는 배열에다가 담아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weight2와 sum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하나의 DFS 함수를 통해서 weight1에 대한 값들을 sum1에 담아주고 weight2에 대한 경우의 수를 sum2에다가 담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DFS 함수를 구현하지 않고 잘 구현했다 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2번 라인까지 왔을 때 sum1과 sum2가 잘 완성이 됐다면 저희가 해줄 건 소팅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때 sum2를 소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답을 담아줄 answer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for int i는 0부터 i가 sum1의 사이즈만큼을 i 뿔뿔 하면서 돌 텐데, 이때마다 저는 int search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얘의 값은 c에서 sum1.get i를 뺀 값, 즉 c라는 최대값에서 현재의 값을 빼면은 내가 sum2에서 찾아야 될 값이 이 search value라는 변수에 담기겠죠. 그럼 이때 저희가 해줄 건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를 불러줄 텐데, sum2라는 배열에서 search value를 찾아라, 그래서 그 숫자가 존재하는 마지막 인덱스를 반환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 함수를 정의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봤던 것처럼 얘는 인덱스 값을 반환할 거고, 우리가 누적하고자 하는 건 카운트니까 여기에다가 1을 더한 값이 현재 이 sum1의 i번째 숫자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숫자를 answer라는 변수에다가 누적을 해주고, 이 answer라는 값을 마지막에 출력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버퍼드 라이터의 write, 스트링의 value of answer 이렇게 담아주면 정답이 출력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플러시를 해주면 될 겁니다. 늘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부 구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DFS를 열심히 짰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계산했던 방식이 뒤에서 쓰는 방식하고 약간 달라진다면, 그럼 다시 DFS도 고치고 바이너리 서치도 고치고 큰 그림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큰 골조를 잡고 시작하는 것처럼 코딩을 할 때도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그 다음에 세부 구현을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적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치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dfs라는 함수를 구현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의 void의 dfs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int의 index, int의 sum, 그리고 array list의 integer 형태로 weight라는 배열을 받고, 마지막으로 array list의 integer 형태로 answer라는 배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dfs라는 함수는 결국 재규 함수가 될 거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넣는 경우, 두 번째는 물건을 안 넣는 경우. 우선 이렇게만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넣어야 되니까 우선 인덱스는 하나가 증가할 겁니다. 근데 물건을 담아주니까 달라지는 건 sum에다가 weight에 get 인덱스 번째를 더해주는 겁니다. 즉, 내가 현재 이 인덱스 번째를 담아준 거니까 이 sum이라는 무게에다가 현재 무게를 더해주는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인덱스 더하기 1번째 물건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weight랑 answer라는 어레이 리스트는 따로 수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넣는 경우를 저희가 짰으니까 물건을 안 넣는 경우도 그대로 복사를 해줄 텐데, 이때 유일하게 달라지는 건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다음 인덱스로 넘어가는 건 똑같은데 물건을 넣지 않았으니까 sum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fs라는 함수가 재기적으로 계속 호출이 될 거니까 우린 마지막으로 탈출 조건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제일 직관적인 건, 만약에 인덱스가 weight의 사이즈와 같아졌다면, 즉 모든 인덱스를 다 더했다면 그때 저희는 answer에다가 add sum을 해주는 겁니다. 즉 여태까지 누적된 그 sum이라는 값을 answer라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담아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더 이상 재규 함수를 부르면 안 되니까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탈출 조건을 넣으면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sum이 c보다 커졌다면 그러면 리턴을 하는 겁니다. 즉 이 dfs 함수를 계속 부르는 그 와중에 이미 c라는 값보다 더 커졌다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 바로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능도 좋아지지만 나중에 sum1 배열과 sum2 배열의 경우의 수를 조합할 때도 예외 처리를 할 게 줄어들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FS 함수를 구현하면 마무리가 되고, 얘를 호출부를 다시 보면 0번부터 0이라는 썸값이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웨이트 1에 있는 요소들을 더해서 sum1이라는 배열에다가 담아달라. 즉 여기서 더한 그 경우의 수를 sum1에다가 담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웨이트 2에서 더한 거를 sum2에다가 담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 43번 라인까지 구현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바이너리 서치는 많이들 구현을 해보셔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만약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이 형태를 그대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ublic static int의 바이너리 서치라고 정의를 해줄 거고, 저희는 array list의 integer의 sum, 그리고 그 sum이라는 array list에서 찾을 값을 저희는 int target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인덱스는 이 sum이라는 배열 안에 있으니까 우선 int left는 0, 그리고 right는 sum.size에서 하나를 뺀 값, 이렇게 값을 담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교를 해야 될 인덱스도 필요하니까 mid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answer는 -1로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방식은 left가 right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이때마다 저희가 할 거는 중간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left 더하기 right를 한 것에 2를 나누면 얘가 중간 인덱스가 되는 거고, 이 중간 인덱스의 값이 만약에 타겟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인덱스가 되니까 answer는 mid이다 라고 담아주고 left를 mid 플러스 1로 땡겨주는 겁니다. 즉 지금 찾은 이 중간 지점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값이 맞으니까 그 전체 영역에서 오른쪽 영역, 오른쪽 반만 추가로 확인을 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그때는 right를 mid 빼기 1로 줄여주는 겁니다. 즉 이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건 현재 있는 이 mid 번째 값이 타겟보다 크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 의미는 현재 범위의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이미 더 큰 값이니까 왼쪽 반의 범위만 찾겠다, 그런 의미에서 right는 mid 빼기 1이다, 이렇게 값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동작을 계속하면서 left의 값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고 right의 값이 점점 더 왼쪽으로 가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타겟이라는 숫자가 있는 가장 큰 인덱스를 여기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진 값은 answer라는 변수에 담길 거니까 얘를 return answer라고 해주면 바이너리 서치가 끝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호출부로 가보면 여기서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현재 서치 밸류, 우리가 찾고자 했던 서치 밸류가 존재하는 마지막 인덱스를 찾았고, 거기에 1을 더하니까 얘가 카운트로 환산이 됐고, 그 카운트를 answer에다가 누적을 해주니까 이 answer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출력해주고 플러시를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설명을 보면서도 쉽지 않았을 텐데 코드를 보니까 더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적인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지? 라는 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 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강의를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 반쯤 이해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노트나 태블릿을 꺼내서 그려보고 이게 진짜로 정답이 나오는 게 맞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예제를 전부 다 해볼 건 아니지만 몇 개를 해보면서 진짜로 이게 정답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을 직접 풀어보시고 이해해보시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할 겁니다. 아마 조금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토요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곧 경쟁력입니다. 남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시간 싸움이 되거나 누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지, 그런 최적화의 싸움이 되기 마련인데, 이런 문제는 풀 수만 있어도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셨던 것처럼 이거는 누군가 먼저 푼 걸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이 풀이를 떠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경쟁력을 구비한 거고, 이 영상의 코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해하고 이해한 거를 구현해낼 수만 있어도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한 거에는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복습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어렵고 긴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주에도 2개의 문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풀었으면 하는 문제나 알고리즘 유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것들 참고해서 다음 주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